재난적 의료비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2014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전국적으로 16만 3천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이 재난적 의료비 때문에 실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게가 파탄나는 일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이 세상에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환자들이 원하는 7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저번 주부터 특별한 시간으로 7주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영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환자들이 원하는 7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안 대표님, 오늘은 환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 재난적 의료비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그렇죠.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그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극한 상황에 몰린 경우를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재난적 의료비 때문에 실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게가 파탄나는 일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저소득층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극심한 치료비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고요.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텐데요. 장 기자, 우선 재난적 의료비의 기준이 있습니까? 네, 기준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의료비가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를 제외한 지출의 40%를 넘는 경우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건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소득별로 20에서 40%로 잡고 있습니다. 실제 유럽에 있는 벨기에에서는 의료 난민이 생기지 않도록 건보 재정으로 특별연대기금, 그리고 영국은 어떤 이 암 치료 같은 경우 비용이 상당히 높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암제 어떤 펀딩 같은 걸 조성해서 이런 재난적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중증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비싼 치료비를 내야 하는 암이나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재난적 진료비. 안 대표님, 실태가 어떻습니까? 그 사실은 재난적 의료비가 어떤 상황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그 재난적 의료비 실태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약간은 좀 어렵지만 그 보통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넘을 경우, 치료비가 100만 원이 넘었을 경우 보통 재난적 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또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에는 보통 건강보험 환자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좀 나누어서 보통 하거든. 그래서 보통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바로 그 다음에 있는 1분위부터 3분위 정도까지는 그 전체 수입의 한 20% 이상, 그리고 4분위부터 8분위까지는 전체 수입의 한 30% 이상, 그리고 보통 고소득층이라고 이야기하는 9분위, 10분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득의 한 40% 이상 사는 경우를 보통 재난적 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환자 수가 구체적으로 통계가 있습니까? 네, 사실 재난적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2014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전국적으로 16만 3천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네, 안 대표님,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병원에 가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뭐 저도 환자들과 직접 상담도 하고 또 직접 제가 환자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안타까운 사연들 되게 많죠. 뭐 제 같으면 같이 뭐 이렇게 상담도 하고 같이 뭐 여행도 가고 했던 그 환자 중에서도 그 34세 뭐 이름도 한명음 씨라고 너무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분은 항암치료 1, 2, 3차까지는 겨우 뭐 사실 전세도 빼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겨우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골수 이식을 받으려면 보통 한 2천만 원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걸 보증금처럼 사전에 내야 돼요. 근데 그 비용을 내지 못해서 결국은 이식을 못 받았고 한 6개월 뒤에 재발까지 해서 결국은 사망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더 안타까운 건 이 한명음 씨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본인, 또 여동생, 남동생 모두 그 신용불량자가 다 된 거거든요. 사실 환자가 살기라도 했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사망도 하고 그 사이 결국은 뭐 가족들이 전체
신용 불량자가 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소위 2천만 원 정도의 치료비만 있었으면 사실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거거든요. 저 하나만 더 하면 이거는 불과 2년 전이라서 그 폐암 환자셨는데 그때 워낙 효과가 좋은 이 항암제인데 항암제 한 달 약값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25개월 동안 매달 1,000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을 그냥 생계비로 사겠는데 남편이 한 달에 수입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집이든지 여러 가지 뭐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들 했었죠. 1,000만 원짜리 약을 25차례를 맞아야 한다면 환자 본인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비급여다 보니까 건강보험 혜택을 하도 못 받거든요. 환자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맞을 때마다 뭐 1,000만 원이니까 25번이면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개발된 신약으로 인해서 건강이 회복되었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뒷감당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정도의 본인 부담이라면 극빈층이 아니고 중산층이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 재난적 의료비가 우리는 사실은 그 익숙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OECD에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OECD는 연차별로 계속해서 OECD의 34개 나라 중에서 재난적 의료비가 어디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지 이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통계에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재난적 의료비가 많다. 아니면 두 번째,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다. 이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OECD 국가 중에 재난적 의료비를 굉장히 많이 부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장 기자, 정부가 계속해서 그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꾸준히 늘려왔음에도 여전히 재난적 의료비에 노출된 환자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진료비가 계속적으로 병원에서 늘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비보험 진료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좋은 신약들이 이제 급여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상 뭐 암이나 중증 질환에 걸리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총 진료비의 63%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다른 OECD 국가들은 거의 80%까지 평균적으로 보장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치라는 게 현재까지의 설명입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치료를 받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신약이 나와 있어도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현장에서는 정말 많죠.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정말 효과 좋은 이 항암제가 나왔는데 작년 그러니까 3월 달에 시작처가 받았으니까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죠. 아직 보험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 달에 한 7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계속 현재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이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고 난 뒤에 한 1년 정도 생명을 연장하고 나면 또 그다음에 또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신약을 또 나오면 그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사실은 돈이 없는 분들은 솔직히 이 재난적 의료비 부담으로 도저히 이 약값을 부담을 못하는 분들은 결국 그 징검다리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 가야 되는 거니까. 네, 정말 첩첩산중이네요. 이 재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도 나름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중증 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나마 2014년도부터 이 제도가 있어서 이게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암제가 예를 들면 500만 원, 그러면 뭐 1,000만 원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몇 달 정도는 환자들이 사실은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의 이 불만들이 좀 줄어들었는데 하지만 2천만 원까지 밖에 사실 안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건강보험 적용이 빨리 되면 그만큼 건강보험 적용되는 비용이 한 5%만 부담하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2천만 원까지 지원돼주고 그다음에 뚝 지원이 중단되니까 또 계속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장 기자,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뭐 암이나 희귀질환 또 그리고 난치성 질환, 심장질환 등의 중증 질환으로 투병 중인 이 저소득층이나 또한 일부 중산층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선택 의료비나 상급 병실료 그리고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대 중증 질환 수술을 위해서 입원을 하거나 어떤 항암제로 인한 외래 진료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경우 또한 퇴원 후에
6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뭐 일부에선 조금 까다로운 절차가 있지 않느냐, 조금 더 대상 계층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저소득층과 일부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애매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가 보통 100만 원 이상이 발생하면 적용 대상이 되는데요. 또한 중위소득이 80% 이하인 가구가 보통 2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선정이 됩니다. 이 80%에서 100% 구간 이하의 가구가 1회 발생한 의료비가 연간 소득 대비했을 때 약 30% 이상의 경우에는 심의위를 거쳐서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 중위소득은 총 가구 중에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에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일컫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얼마나 지원이 됐나요? 그 현재 이렇게 예산에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모든 환자를 다 해줄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 2013년도 8월 달부터 이 재난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거든요. 그때 아마 첫 해에는 제가 알기로는 4,500명 정도의 혜택을 받았었고, 그 다음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는 그 한 19,000명, 2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예산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한 뭐 통계는 11월 정도까지 나왔는데 12,000명 정도까지 됐고요. 지금은 예산이 줄어들어서 조금은 숫자는 줄고 있지만 실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실제 제일 큰 혜택은 암 환자들이 받고 있거든요. 암 환자들은 평균 한 7,500명 정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진행된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이 4대 중증 질환, 이 암 환자들의 보장성이 한 76%, 77% 정도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입원 환자의 그 의료비가 본인 그 보장성이 90%는 돼야 되거든요. OECD는 90%가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76%, 7%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 그 환자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 86%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사실은 OECD 평균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받았던 환자들의 이 소위 말하는 이 혜택에 대한 이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사업이 성과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가 있나요? 네, 결국은 돈의 문제인데요. 이 재원의 문제죠. 사실 진료비 때문에 계층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집을 파는 등 재난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1억이 들어가는 치료비를 특정 환자를 위해서 제공하게 되면 반면에 다른 부분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분들의 혜택이 줄어듭니다. 결국엔 이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떻게 이 환자를 위한, 이 재난적 상황에 있는 환자를 위한 지원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그 기금이나 이런 재단을 조성해서 좀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도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재정이 문제군요. 현재는 어디에서 그 재원을 충당하고 있나요? 그 2013년도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될 때는 그 복금 기본에서 300억 원,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라고 보통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300억 원, 600억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 15년도까지는 600억 원 정도 재원으로 시작했고, 가다가 2016년도부터 지원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50억, 그리고 2017년도에는 다시 525억 정도로 예산이 이제 줄어드는 상태고, 사실 이게 원래 조금씩 연장되다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도였는데 원래 폐지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 제도 효과가 있다 보니 정부 쪽에서도 이 제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안 대표님, 그럼 앞으로 어디서 더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뭐 그 어려운 숙제죠, 사실은요.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기금이 조성이 돼야지 사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정부의 복금 기금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그 기금 두 가지인데, 사실 이 두 가지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뭐 환자단체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는 민간단체에서 치료비 지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이 기금하고, 현재 제약사들이 워낙 약값이 비싸니까 예를 들면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그중에 30%를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기금하고, 또 한 가지는 약가 제도 중에 위험 분담제라고 약간 좀 어려운 제도가 있지만 그 제도가 적용된 약제는 나중에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주거든요. 그 재원도 사실 수백억이 되다 보니 이런 전체적인 재원을 다 확보해서 재원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하시는데 핵심은 이게 아니고요. 핵심은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지원 대상도 당연히 늘려야겠죠. 네,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4대 중증 질환 어떤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을 펼치면서 이렇게 특정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넓힌 것은 어느 정도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 대상이 좀 제한돼 있다라고 하여 모든 질환으로 보다 확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안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극빈자를 위한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확대하면서 이제 보장률 높이는 그 정책을 추진했는데 저는 아쉬웠던 게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4대 중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것만큼은 전체 환자들한테 했었으면 훨씬 더 좀 지지받는 이 사업이 됐을 텐데 그러다 보니 현장에 갔을 때 나는 이식을 해. 비록 암은 아니지만 희귀질환 이식도 해서 굉장히 비용을 많이 썼는데 나는 이 재난적 의료비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 형평성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모든 질환으로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모든 환자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또 중증 질환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홍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재난적 의료비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신청 가능한 대상자가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협회나 병원 등과 협조해서 적극 홍보에 나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재난적 의료비라는 이런 테마가 나온 것 자체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런 건강보험 체계에서 이런 비급여의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고 어쨌든 이 건강보험 한도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재난적 의료비라는 제도가 도입된 거거든요. 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 지원 폭이 좀 더 넓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그 예전에 KBS에서 사랑의 키스트라는 이 프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환자들을 소개하고 그러면 전화 ARS로 이제 후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데 그 최고 금액이 2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들은 사실은 2천만 원 치료비 때문에 출연하지만 출연하고 나면 나중에 특히 소아암 같은 친구 같은 경우는 학교 가서 놀림도 좀 당하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힘든 투병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문제 때문에 사실 그 프로를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차라리 그 돈을 정부가 지원해주면 되는데 저는 그 제도가 사실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고 그 최고 한도가 2천만 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하나의 이 복지라는 제도가 특별한 사람의 수혜가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이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좀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신청주의거든요. 신청을 해야만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천만 원의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환자가 몰라가지고 이게 90일 지나면 받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겁니다. 네, 이 세상에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질병과 치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병에 걸리면 재난적 수준의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